다음 얘기는 백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요일 날 SBS 스페셜 다큐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백신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큐를 뭐 1시간짜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큐 관련된 내용치고는 좀, 뭐랄까,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요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것도, 이것도 원고가, 나라고 없네. 어떡하지? 오늘 방송 안 했어야 되는 거네? 채팅창은 돌아왔네요. 네. 네, 클라우드를 쓸 줄을 모릅니다. 네. 하여튼 이제 SBS 백신이란 프로를 보면 이제 전반부는 SBS가 오늘 방송 힘들다. SBS가 이제 야심작으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치료제예요, 사실은.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어떤 방식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기술적인 부분을 앞에 한 30분 풀어냅니다. 근데 프린트를 해왔어야 되네요. 송 작가님의 불행은 시청자분들의 행복인가 즐거워하시네요. 하여튼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쫙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날라가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몰라도 돼. 바이러스가 왜 치료되고, 바이러스가 무슨 원리에서 치료돼,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모르고 갑시다. 자,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대체약들이 치료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이제 클로로퀸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렘데시베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 내가 이름을 외우는 게 용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밀고 있는 이제 아베간. 요 세 가지가 지금은 주된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국가적인 알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클로로퀸은 중국에서 이걸 임상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임상에 의존하고 중국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퀸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이른바 중국의 말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렘데시베르인데, 이 렘데시베르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과거에 만들어 놨던 약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상이 완전히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에볼라가 너무 사람을 다 일찍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다 보니 거의 100%거든요, 에볼라는.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환자가 없어갖고 실험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험 진행이 이제 보통 1, 2, 3, 4상까지 가는데 3상부터 이제 인체 시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인체 시험 과정을 제대로 못 거치고 2상까지만 끝내놨던 약품이 렘데시베르였어요. 근데 이 렘데시베르가 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임상에 정확하게 오랫동안 실험한 예가 없다는 거죠. 클로로킨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발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옛날 사스나 다른 바이러스에 접종을 했고 효과가 일부 있다는 걸 중국 임상을 하고 있지만 이건 트럼프가 절대 받아주지 않아. 처음에 클로로킨으로 하자고 했다가 이게 중국 쪽이 주도권이 있다는 걸 안 이후에는 트럼프는 클로로킨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이 했던 아비가를 밀어주려고 했으나 아비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뚜렷한 특효의 증거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중국 임상에서 중국 연구원에서 이 아비간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논문이 있었고 일본이 이걸 이걸 통해 갖고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중국이 취소해 버렸어. 클로로퀸을 밀라 그러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아비간에 대한 의학적인 증명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그냥 효과가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53개국에 그냥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그냥 써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남의 나라 국민 생명을 갖고
저기를 하겠다는 거지.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네 국민들한테 전폭적으로 쓰시라고요. 근데 아비가는 말씀드린 대로 태아한테 임산부의 태아한테 치명적일 수 있고 남성의 성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는 제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베는 지네 일본 국민들한테는 안 쓰고 외국 사람들한테 써라라고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안에서 일부 이 제품들을 뭐 실험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 한 사람도 이거를 투약 치료를 받았다가 죽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비가는 일본 전체에 쓰는 거는 사실상 이제 아베의 마지막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 정확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에볼라 약물을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길리어드라고 미국계 제약사가 이 모든 특허권과 이 관련된 생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로 인정을 받으면 미국이 힘을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FDA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이걸 강제 승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FDA. 내가 뭐라 그랬냐? FTA. FDA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약으로 쓸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어.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한테 이걸 갖다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아베가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논리가 그거야. 화이나 잃을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치료제가 없어서 어차피 병상에서 사람들이 쿡쿡 쓰러져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WTO에 보낸 보고서를 흘리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정식 발표는 아니고 흘리는 형식으로 람데시비르는 실제 바이러스 치료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또 흘렸어요. 그러니까 클로로킨과 람데시비르를 놓고 중국과 미국과 아비간까지 하면 이 세 나라가 서로 자기네 치료제가 듣는다고 마구 우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낸 사례는 없다는 거야. 일부 치료된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병증 안에서 100% 환자를 치료했다든지 바이러스를 100% 소멸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치료제를 갖고 현재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치료제 자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치료만 갖고는 지금 있는 상황이 극복이 안 돼.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쳐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걸리지 않은 미감염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돼야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하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의심 환자를 비롯해서 접촉자라든지 또는 돌아다니고 있는 미증상 감염자로 의한 지속적인 확산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은 그 추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의심 환자를 찾아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구분이 돼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맞고 푸는 형태로 해서 이 진단 키트를 통한 예방이 충분히 한국은 가능했지만 다른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해요. 동선자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기술을 제공을 해도 인권 문제니 뭐 개인정보 보호니 이런 데 묶여가지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메르스 때 한번 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령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질병본부가 이런 지금과 같은 뭐 긴급 동원령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시스템 정착이 가능했지 다른 외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줘도 못 쓰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게임 체인저는 아니야. 예방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방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 10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임상을 하려고 해도, 백신에 대한 신규 임상을 하려고 해도, 치료제나 이것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족한 거야, 이제, 우리 환자들이. 대한민국 환자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치료 백신을 만들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임상 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항체, 그러니까 방송 초기 한 2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완치자들을 통한 항체를 가지고 이거를 치료제로 개발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1단계에서는 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전체 그 투여 환자 중에 2% 정도만 항체가 생성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한테 투여하면 2명 정도만 항체가 생겨나고 98명한테는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 이게 예방 바이러스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만만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바이러스가 사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 약물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 썼던 방식인데 3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퇴치제들을 섞어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스나 에볼라나 에이즈에 들어갔던 그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믹스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투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느 게 다 때려 넣었으니까 어느 게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중증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치사율,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불리는데, 요게 이제 한 2% 전후, 2.5라는 말도 있고 1.5라는 말도 있는데 통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외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그나마 우리 의료 체계들이 이거를 운영해 갈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람데시베르가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한 현장의 투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양리적인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직접 투여를 해봐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 를 멸균시키는 게,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투여하는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람데시베르를 수입한다고 해도 이게 일선에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람데시베르를 필요로 하는 환자도 1000명 수준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치료제에 의존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다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SBS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IVI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협력기관이죠. 국제 유엔 산하 기관이죠. 국제 백신 기구라고 하는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인터뷰가 나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언거가 날아가서 아마 제롬 킴인가? 뭐 그런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군인 출신이요. 군병원에서 쭉 근무한 사람이고, 미국의 바이러스 연구를 생화학 무기를 연구했던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IVI의 사무총장 겸 소장으로 온 시기가 제롬 킴 사무총장 맞으세요? 네, 제롬 킴 사무총장이 온 시기가 2005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죄송합니다. 2015년을 전후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탄저균 바이러스 유출 사고가 동시동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구소가 관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 쪽에서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끊임없는 의심을 받았어요. IVI에서 뭔가 실험하던 과정 중에 메르스와 비슷한, 또는 그 당시는 이제 메르스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 코르스 바이러스가 새 나오면서 그 당시 사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신의 임상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신의 임상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업이 이 이노비오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 이노비오 바이오 기업 안에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백신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고 이미 생산을 했던 기존의 백신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아직은 임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완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IBI라고 하는 기관은 1995년 뭐 6년 요때 설립이 된 진짜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본부를 두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 IBI가 하는 일은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전 세계에 백신을 만들어서 개도국이나 아프리카니까 뭐 이디오피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중동 국가들의 어린이들한테 장티푸스를 비롯한 뭐 백일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백신들을 만들어 갖고 공급하는 사업을 했었고 이 돈을 전부 다 IBI가 빌 앤 메리츠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기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스폰서가 스웨덴이고, 스웨덴 국가고, 대한민국이 있고, 빌앤메리츠 재단이 있고, 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회사 안에서, 이제, 지난번에 메르스 유출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거고, 왜 삼성병원이냐 하는 부분 안에서 자꾸 이제 인구 회자된 게 IVI였는데, 이 IVI의 지금 사무총장이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있을 때 군인이었고, 이 사람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 기관이 꾸준하게 유지되는데, 빌 게이츠의 어떤 후원이 있었고, 지금 이 회사와 함께 이걸 생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스스로 백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방송에서. 치료제가 아닌 백신으로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냐? 이노비오라는 미국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이노비오의 후원자가 누구냐? 역시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BO와 빌 게이츠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이노비오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형태의 백신을 만들고 이걸 한국에 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식 인터뷰에서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노비아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노비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한국이랑 상관없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노비오의 전 사장이고 상임연구원이었던 그 한국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제약업체를 세웠단 말이에요. 까고 하지.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 주가가 지난 몇 달 동안 출렁출렁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원인과 과정 중에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용 공표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휴스턴에 있는 자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만들었다는 소식만 있지 이걸 실험하거나 배포하거나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거 인체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만일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한국을 통해 갖고 이걸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IBO의 사무총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죠. IVI의 사무총장이 SBS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서 밝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SBS는 왜 이걸 다뤘을까요? SBS가 다뤘던 내용, 앞의 내용은 이제 학문적인 거 다 떼내버리고, SBS 프로를 보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있는 내용을 둘러봤을 때, 세계는 지금 치료제 경쟁을 놓고 세 가지 약품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진정한 백신이 아닌 제품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의미 없는 싸움인 거고 백신에 관련된 제조나 기술 안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빌앤메리츠다. 빌앤메리츠 재단이다. 그리고 IVI다. 그리고 이노비오라고 불리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그 바이오 기업의 주 연구소와 어떤 그 핵심
핵심 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했던 백신에 관련된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또 그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무관치 않다. 뭔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냄새를 계속 피우게 된다는 거죠. 알고 계셨어요, 마키님?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국내의 확산세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는 못 봤는데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없더만요. 제로가 됐고 대구는 조금 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한 3명 정도가 이제 해외 유입 사례로 밝혀서 어제가 아마 제일 적은 사태 이후에 제일 적은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제한령을 풀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특별한 그 추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지불식간에 무증상 환자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감염에 대비해서 그 사람 주변을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재확산 같은 사태는 없을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병본부가 관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근거를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직도 10여 명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확산을 안 시키고 이렇게까지 줄어왔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늘 0명이던 게 내일 1000명으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50명, 100명, 뭐 250명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늘어가는 어떤 조짐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되고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확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어디 대형 교회에서 2000명쯤 신도를 모아놓고 그 안에 쫙 뿌려가지고 그 2000명이 밖에 나와서 뿌리고 다니는 과거 신천지 같은 사례만 없다고 하면 지역감염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우리 자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했다고 해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2차 준비를 하고 2차 준비. 2차 준비가 뭐냐면 전국민 항체 검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앓고 지나갔던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피 한 방울만 뽑아가지고 키트에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 감염이 됐다 내가 나섰다는 증거거든. 우리나라에도 안 밝혀진, 그러니까 스스로 병을 이겨낸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숨어 있을 건데 그 환자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이력들을 역추적함과 동시에 그러한 전국민 항체 안에서 진짜 바이러스의 경쟁력이 있는 항체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정부를 워낙 믿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이지만 외신에서는 또 개인정보 관해서 얘기가 나올 법한 사항이네요. 그거를 이제 그 앞뒤에 뭐랄까요, 중요성을 못 가리는 내용인 건데요. 사실 외신은 우리를 엄청 질투하고 있거든.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제약회사 내지는 어떤 세력들을, 또 이와 관련해서 뭔가 국제적인 헤게모니를 쥐어보려고 했던 애들은 한국의 이와 같은 대응과 등장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예상됐었던 10월 말, 11월 말 이후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5,000명이 넘는 확산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봉쇄 없이 이걸 처리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방역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버린 거야. 만일 대한민국 없었잖아요. 유럽이든 어디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대놓고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냥 운수
운수 소관으로 넘깁시다. 지구촌이 다 이 모양인데 나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놈들이 엄청 많아요. 아베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유럽에 있는 이른바 선진국의 정상이라는 놈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게끔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저 나라는 저렇게 시스템을 했는데 너는 그 많은 GDP와 세금과 돈을 가지고 뭘 했냐라는 방식으로 역으로 한국 때문에 시민들한테 쫓기는 증상이 돼버렸거든. 뭐 이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한 방에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전 세계 4대 집권 그 독재자들이 전부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군소 유럽이나 다른 쪽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정권 날린 거예요. 그 다음 정권이 들고 올 정치적 헤게모니가 뭐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안전한 대비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 표준 방식으로 지킨다밖에 없는 거예요. 없잖아, 다른 방법이. 한국만 성공한 거니까. 아무튼 이 전국민 그 항체 검사를 통한 한국인 전체에 대한 감염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더욱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재창궐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질 뿐더러 이러한 방식에 대한 외국의 니드로 인해 가지고 이 자체가 한국의 최고의 수출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붙이면 방역 제품들 외국에서 사가질 않아요. 심지어 일반적인 공산품들에도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구석에 또는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여서 이제는 커다랗게 붙여주세요 요구받고 있다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이 정말 달라진 국가적 위상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질본이 지금 단순하게 지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야구 중계도 미국에서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방송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미국 공짜로 달라 그랬거든. 네. 왜냐면 미국인들이 야구를 너무 사랑해요. 야구를 보고 싶은데 야구를 하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 근데 대만 야구는 누가 봐도 동네 야구야. 구장도 그렇고 뭐 중계 수준도 그렇고 선수들의 기량이 메이저리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정도의 수준인 건데 한국 야구를 중계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어제 개막전을 했는데. 그러게요. 야, 어쩜 이렇게 선수들이 잘하냐. 세상에 5경기를 했잖아요. 5경기에 에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부 다 진기명기 막 수비에다가 막 홈런 뻥뻥들 치고 다양한 타격폼에 미국에서는 눈치 보여서 못하는 배트플립 딱 때리고 배트 휘확 던지는 거 일종의 말하면 한국식 야구 문화라는데 이 배트플립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야구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ESPN도 시청률 잘 뽑았어요. 잘 뽑았고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대박이었대요. 그러니까 전 경기를 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전경을 보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중계 그 비율이 확 높아지면서 이 앞으로 한국 야구가 진짜 일종의 그 유망한 수출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로 ESPN에서 보면 매일 요즘 보면 치고박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격투 경기 그거 재방송밖에 안 해요. 왜냐면 생방도 없어. 지금 격투 경기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열리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들이 다 생방이 아니고 재방인데. 사골. 네. 근데 너무 오래된 사골인데 우리의 신선한 야구 경기들을 보고 이거 아기자기하게 너무 재밌다. 등치킨 우리 미국 애들이 하는 거라면 또 이 보는 재미가 다르네. 디자인도 이쁘고 경기장도 이쁘고 선수들도 잘생겼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어떤 댓글들까지 막 달려 올라오면서 여기에 막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도 우리가 개막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방역 대비 자체가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에 돋보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요. 바이러스 관련된 건 그렇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경쟁이 미일 중국이 격렬하게 붙어가고 있지만 치료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은 백신인데 현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있는 유일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기관이 IVI와 이노비오라고 불리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 그 배후에 있는 빌 게이츠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빌 게이츠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특허는 미국이 가져도 괜찮아. 어차피 그놈의 특허라고 하는 게 힘없는 놈한테는 안 통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미국이 특허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느냐가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런 백신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제네릭하고 틀려요.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랑 달라요. 순수하게 바이오 공장을 통해하고 배양액을 통해서 분리 추출해내야 되는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백신은 이거를 잘 제조하면서 품질 내지는 기술적인 비용,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서 저렴하면서도 대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거의. 인도나 중국에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으며 품질을 보증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만일에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한 확실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대량 생산돼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반도체 산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는 그냥 우리 대통령의 숨겨진 동생인 문빌리만 잘 잡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산업 분야 하나를 전 세계에서 독식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거 한번 정착이 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아. 이 백신이 이번으로 한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5년 지나면 또 변종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랬을 때 생산 경험과 이 모든 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백신만이 전 세계의 구원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트럼프가 뭐 렘데시비르를 맞아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냥 강제로 뿌리고 있는 거. 그거 너무 혹하지 말고 왜 미제인데 안 쓰냐? 왜 아비간이라도 갖다가 쓰지 않느냐라고 충동 기사를 쓰고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사설들은 깡그리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스브스답지 않게 어제는 굉장히 큰 힌트를 다큐를 통해서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